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물질인 약을 잘 쓰면 질병이 치유돼서 건강을 되찾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음. 몸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약간 이중적인 얼굴을 한 존재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되었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좀 느낌도 받죠. 뭐가 부족해지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 물질을 적절하게 보충해줬을 때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약, 대표적으로 영양제가 있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 절벽의 현상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그에 반면 평균 수명이 90세를 찍고 있어요. 근데 어떡하나요? 75세까지 어느 정도 건강한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15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영양제를 적절하게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 여생을 좀 아름답게 마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쉽게 순서대로 갈 거고요. 비타민 A 정말 저도 1년에 한 번씩 도수를 높이고 있는데 비타민 A 가장 중요한 시력에 관계되는 비타민입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으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알고 있죠. 이 비타민 A가 몸에 가서 하는 역할은 시력, 면역, 점막세포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제품, 동물의 간에 많이 들어있고요. 생선 기름, 달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위암 환자인데요. 중년 여성인데 위암 치료제도 못 먹을 정도로 위가 아주 약하신 분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주사로 맞고 나서 눈이 굉장히 이제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인터넷을 보시다가 당근이 좋다더라 하셔가지고 날마다 당근 2개씩 루테인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위 상태여가지고 모든 알약을 못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당근을 하루에 2개씩 드셨는데 눈이 보이신대요. 굉장히 비타민 A, 루테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당근.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리류,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빌베리 여기서 추출해서 우리가 루테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초점이 좀 안 잡히고 파리, 비문증이라고 그러죠. 눈에 막 점이 하나 막 떠돌아다닌다? 눈에 노화를 나타내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 루테인 집중적으로 드시면 점이 사라지죠.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한데 그 피로에 대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자면 되겠지, 잘 먹으면 되겠지, 운동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좀 치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극심하게 피곤하다 했을 때 비타민 B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는 피로와 관계된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고 아토피가 많이 오고 피부가 건조하다?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스트레스하고 신경물질에도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고 관절염이나 이렇게 신경통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가 몸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타민 B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달걀, 검정콩,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 팥,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C를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한마디로 출혈과 관계 있는 비타민입니다. 어딘가에 코피가 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 비타민 C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비타민 C는 몸이 산화되는 거, 그러니까 몸이 노쇠해지고 뭔가 질병이 예고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지만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몸에서 좀 예기치 않은 출혈이 난다? 그러면 비타민 C 결핍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안색이 굉장히 노랗고 창백하고 누리끼끼하고
무기력합니다. 좀 짜증이 많아졌고요. 더 심하신 분들은 탈모. 네.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나 중년 여성들이 다이어트 할 때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 먹어서. 네. 그리고 결국은 못 잡니다. 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대사가 딱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혹시 빈혈이 아닌가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요, 달걀. 고기 중에서도 빨간색을 띤 고기, 선지랑 소고기, 빨갛죠.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훨씬 빠르고요. 시금치, 미역, 다시마, 특히 시래기에, 무시래기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철분을 만드는 조혈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철분은 대표적으로 비타민 C랑 만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반면에 칼슘하고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차랑 만나면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우유 한 팩이랑 빈혈약을 주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우유로 빈혈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먹어야 되죠. 다음은 비타민 D인데요. 요즘 이게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한국에 살다 그랬잖아요. 제가 30살 때였나봐요. 30년이 지났으니까 33이 됐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던 아이인데 성모병원 갔다 오더니 이제 울면서 약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약사님 저 유방암이래요. 근데 약사님 제가 검진 받으러 가서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가 17밖에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암의 지표로 나타내는 수치예요. 비타민이에요. 암센터에서 이 환자들이 도대체 뭐가 제일 부족할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단연코 비타민 D였습니다. 비타민 D가 30이 안 된다? 당신 곧 어떤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질병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꼭 비타민 D 수치를 재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골다공증하고 아주 연관이 깊고요. 주변에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임신 수유부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수치가 잘 나왔을 때 골격이 잘 나온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신 수유부였을 때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 안 하시면 아이가 좀 잘 성장을 못할 수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엽산이랑 비타민 D를 많이 주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임신을 준비 중이다 하면 비타민 D와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입니다. 네. 어딘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알레르기, 특히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 분들 피 검사를 해보면 거의 비타민 D가 15, 20 이렇게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옷자로 변하시는 어르신들 반드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특히 암 환자들, 암이 걸리시면 요즘 병원에서 비타민 D를 아예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칼슘이랑. 네. 이처럼 그 질병을 치료할 때 비타민이 결핍될 수 있고 중요한 비타민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의사가 지금 메모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치즈, 우유, 버섯 이런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에. 다음으로는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근육의 건전지라고 표현하는 영양소고요. 눈밑이 자기가 명령 내리지 않았는데도 자기 혼자 파르르 떨린다거나 입술 옆이 파르르 떨리죠. 몸의 주인이 명령 내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병련을 일으키는 현상이죠. 네,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이 많이 나고요. 골다공증, 특히 변비가 심하신 분들 장운동, 네, 운동이 잘 안 되고 뭔가 근육의 운동이 좀 대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육의 건전지는
굉장히 이 마그네슘은 당뇨 환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당뇨 환자는 빈뇨가 많이 생기는 환자들이잖아요. 정말 몸에 필요한, 몸에 재흡수돼야 되는 마그네슘까지 신장으로 배설시켜버리고요. 생리 전에 막 생리통 시달리시는 분들 마그네슘 주시면 되게 도움되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우울증, 수면장애 환자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이 굉장히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은 아침 먹으면 안 좋은데 저녁이 더 좋아요. 항상 아침. 그쵸.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복용 시간까지 해드릴게요.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 바나나. 저희 나라가 그 과일 판매율이 사과가 1등이었대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바나나가 1등으로 됐대요. 바나나 굉장히 좋은 과일 중에 하나예요. 달걀과 마찬가지로. 알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알감자,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고요. 단호박, 견과류는 다 아시죠? 네, 되게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칼슘 복용 시간도 역시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저녁이 좋습니다. 근육에 이완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 되게 좋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어딘가가 아파요. 뼈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20대 때는 이렇게 머리가 이제 막 하늘을 닿을 것처럼 쭉 뽑아져 있다가 점점 휘면서 허리야 다리야 하시는 분들, 네,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허리 골반이 시큰거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대부분 칼슘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칼, 마, 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묶어서 정형외과 영양제라고 저희가 좀 칭하고 있고요. 그게 짬뽕이 되어서 저녁에 복용했을 때 이런 정형외과 쪽 질병들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멸치, 저지방우유, 특히 흰 콩에 칼슘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치즈 많이 들어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이 인류 사회를 거의 쓰나미 수준으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금 쓰나미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이제 얼마나 건강하고 재미나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가 삶의 열쇠가 됐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학 용어가 새로 대두됐습니다. 건강 수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기승전 약물의 형태로 저희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제 50세가 넘어가고 60세가 되면 만성 질환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이미 노쇠해졌잖아요. 노쇠해졌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을 저만큼 연장시켜 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성 질환을 막 치료하고 달래고 얼르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랑 아주 밀접한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을 구매하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했고요. 제약산업, 실버 산업이 엄청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학원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요양원과 요양시설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어떤 사회적 지표가 실버, 노인, 어르신, 건강, 노후 뭐 여기로 딱 맞춰져 버린 거죠. 지금 무게중심이 확 지금 옮겨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구매하고 복용하는 인구들이 제대로 제 시간에 잘 먹느냐는 그 사회의 올바른 약물 사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약물 복용을 잘 한다면 건강보험과 복지 예산이 굉장히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약 복용을 해야 되냐 볼까요? 네.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사고입니다.
저희 약국에도 계셨는데 아들이 맨날 와서 이제 저만 보면 울어요. 제가 그 할머니 약을 지어드렸었는데 아침약이 심장약을 먹었는데 11시쯤에 다시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먹고 11시에 먹었는데 저혈압 쇼크로 그냥 사망하셨어요. 네. 안타까워요. 약달력이 있어가지고 그날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확인만 하셨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들고 그걸 지켜내지 못한 아드님이 되게 막 슬퍼하셨어요. 정말 약 많이 드십니다 요즘. 네. 네, 아침, 점심, 저녁 용법을 네, 약을 뜯어서 먹기 직전에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약을 털어서 입에 넣기 전에 용법 약사가 뭐라고 표시해놨나 꼭 보실 거. 네, 아침에 한 번이었는지 아침, 점심, 저녁이었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천 법원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부천역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 최선희님이 방문을 해서 임신 6개월에 이제 질염이 오니까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5일치 질염약을 다 먹고 나서 휴지통을 버리면서 다시 봤더니 최선희가 아니라 최선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이빨이 까맣게 썩는 항생제를 5일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는 최선혜님 했는데 최선희라고도 들릴 수 있죠. 차트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갔는데 약사는 무혐의가 됐고 산부인과 의사는 그 산모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줬습니다. 안타깝긴 하죠. 산부인과 의사랑 간호사가 차트를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아쉬움도 드는데 소비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확인을 할 걸. 네, 그래서 요즘 막 차트에다가 저희도 임산부인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것도 일간지를 달궜던 사례인데요. 엄마 아빠가 항상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가 습관적으로 식탁에 가서 하얀 약병에서 약을 꺼냅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고 저 왼수 이러면서 머리야 하면서 하얀 약병을 열어서 하나씩 먹어요. 그래서 그날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고생이 엄마의 그 행동이 학습이 딱 된 거예요. 눈에 학습이 돼가지고 나도 머리 아파 그러면서 식탁에 가가지고 하얀 알약을 먹어요. 약병에는 아까 스티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스티커 해주지 말라는 분도 되게 많아요. 자기 혈압약 먹는 거 당뇨약 먹는 거 창피하다고 스티커 붙이지 마세요 약사님 막 이제 이러시는 분 많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붙이긴 하는데 그 사고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 약병에서 하나를 꺼내서 먹는데 여고생이 엄마의 혈압약을 먹은 거예요. 그 엄마는 항상 머리가 아플 때는 혈압약을 먹었었던 거죠. 저혈압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약병을 분석해보니 혈압약이었던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많이 좀 알려있긴 한데 서방정, 서서히 방출되는 약입니다. 코팅이 되게 막 5겹, 6겹 돼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한 겹이 딱 벗겨집니다. 또 한 겹 안쪽까지. 근데 서방정을 막 함부로 동방에 놓고 딱 잘라요. 나 뭐 멋진 할머니 자가혈압계 갖고 있으면서 120에 80이 나오니까 아달라트 오로스 60? 너무 센 것 같아. 나 정상인데 30으로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게 잘라지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서서히 방출되라고. 도마에 올려놓고 막 식칼로 30 정도는 맞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단면이 쫙 잘리면서 약물이 한꺼번에 확 방출이 된 거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방출하는 알약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되죠. 자르시지 않아요. 얘는 정제예요. 얘는 정제니까 잘라도 돼요. 여기 GXCH7은 서방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요. 서스페니알, 타이레놀 ER이라고 돼 있죠. ER도 역시 서방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구에 돼 있어요.
절대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약의 보관 방법. 방문양료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집에 가서 방문양료를 하는데 약차나 산말리 제일 어디에 많이 있게요? 냉동실. 2018년 센트륨 누가 미국 갔다 오면서 막 센트륨 1년치 사다 줬다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생선에 밀리고 고기에 밀려서 저 안에 있다가 5년 뒤에 빛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약은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요. 약사가 이 약은 꼭 냉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곳에 한 곳에 제가 콩나물 신문에 연재했었죠. 네. 한 곳에 가장 손쉽게 접하는 공간에 오픈이 된 바구니의 형태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약에 따라서 좀 보관 방법이 특이한 게 있는데요. 약사가 이 약만큼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약을 막 합쳐서 놓으시면은 진짜 뭔 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일반 의약품과 연고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돼 있어서 약국에다 다 상자를 버리고 가시는데 현명하지 않습니다. 상자째 보관하세요. 네. 네. 요즘 안약 자주 쓰시죠? 두 가지 안약을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5분 간격을 두셔야 돼요. 하나가 더 먼저 들어가고 좀 시간을 두신 다음에 하시고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떨어뜨리신 다음에 눈 볼을 살짝 만져주시면 눈에 쫙 펼쳐집니다. 안약은 나눠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눈썹에 닿지 않게 떨어뜨리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걱정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안구건조 안약이랑 알레르기 안약을 타고 봄철에 이분이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나 봐요. 바로 안약을 5분 간격으로 넣은 다음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3중 추돌로 전치 6주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법정까지 갔어요. 의사랑 약사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셨어요. 판사가. 이분 생각에 안약을 넣고 바로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시야가 뿌얘지면서 옆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감지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막 몽롱했대요. 그래서 보니 이 안구건조 안약과 알레르기 안약의 부작용에 바로 운전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의사나 약사가 나에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그대로 안약을 넣고 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변호사가 열심히 항변을 하셔가지고 판사가 그래 의사랑 약사가 잘못했네 제대로 지도를 안 했네 해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그 보상금을 의사랑 약사가 물어냈던 사고입니다. 진짜 그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안약 때문이에요. 넣고 옆에 봉도 없이 그냥 꼴깍 일어났다? 네, 넘어질 수 있는 안약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안약을 넣고 나서는 바로 움직이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어르신들 집에 갔더니 이제 이런 스프레이들 입에 넣는 스프레이들을 보니까 여기를 한 번씩 수돗물로 세척하거나 그 알코올로 세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 안에 넣어서 칙 뿌렸다가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은 다음에 어떤 것도 안 하고 이제 막 며칠 지나잖아요. 여기서 곰팡이가 서식해서 다음에 또 썼더니 이렇게 입 안에 곰팡이가 피신 거죠. 코도 마찬가지로 뚜껑이 달려있잖아요. 위생적으로 하라고. 이제 이게 세균 서식이 돼버린 거죠. 제대로 소독을 안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파스 부작용. 이것도 순천향병원 근처에서 약국 가시던 약사님이 이제 급하게 공지방에 올리셨는데요.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약국에 막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케토톱 주세요. 고두심이 광고하는 케토톱 주세요. 그래서 주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38만 원 응급실 비용 물어내라고 당신한테 산 케토토파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아이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삐었는데
막 국민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케토톱이 되게 좋다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하니까 케토톱 주세요 하고 가져갔는데 아이가 케토톱 성분에 들어있는 케토프로펜 알러지 환자인 데다가 15세 미만은 금기예요. 케토톱이 사실 국민 파스가 아니에요. 15세 이상의 어른들만 사용하는 파스인데 내 아이가 쓸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다행히 이제 38만 원을 물어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알고 계셔야 돼요. 초고령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이 또 파스예요. 아픈 데가 많아지는 세월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파스가 많이 나가는데 의외로 파스로 인한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연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파스 부착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파스에 들어가는 약물 알러지도 가능합니다. 네. 서서히 떼셔야 돼요. 아까 확 뜯으셔가지고 살점이 나갔죠. 떼고 난 다음에 아프니까 또 붙이시면 안 되고요. 네. 소염 진통제 약물 파스는 금기고요. 약물 부작용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10대들 사이트를 가면요. 결석하는 약으로 개보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보린 성분에 PPI라고 굉장히 그 두통을 빨리 완화시키는 약이 있는데 사실 대한약사회에서 식약처랑 보건복지부에 삼신제약의 개보린을 생산 중지를 허가해다오, 명령 내려다오라고 계속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이 PPI라는 성분은 그 뇌에 좀 치명적인데 이미 길들여지신 분들은 개보린 없이는 못 삽니다. 타이레놀 듣지도 않아요. 이 PPI가 들어가 있는 개보린을 드셔야 머리가 맑아진대요. 근데 이 PPI 성분은 유럽, 약간 좀 저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조차도 이 PPI라면 치를 떨면서 모든 약물을 생산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개보린 막 전 국민의 진통제처럼 과대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개보린 11에서 6알을 한꺼번에 먹었더니 폭파시켜야 돼요. 그죠. 수업 받다가 쓰러져서 어떻게 보건실 가자, 뭐 집에 빨리 가라 막 이렇게 만드는 약으로 지금 개보린이. 그래서 사리도는 착해요. PPI를 없앴어요. 사리도는 A로 나오고 있죠. 10대 사이트에 되게 유명한 약이에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질문들을 받는 걸로 좀 담아봤는데요. 네, 약 복용 후에 바로 누우시면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많은 영양제와 약을 복용하고 누우시면 안 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급호에 급하게 공지가 나타났던 사진이에요. 80대 할아버지인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뭘 먹을 수도 없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번째 병원에서 원래 내시경 안 하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내시경 안 해주잖아요. 이게 낫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시경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뭐가 발견될게요? 은박지에서 벗겨서 먹어야 될 약을 그냥 삼키시는 거예요. 까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절개해서 아마 꺼내셨던가 그랬는데 식약처에서 제발 이 호일에 담겨진 약 줄 때 깐 다음에 은박지 조각도 없는지 이거 확인까지 해서 좀 약사들이 말 좀 해라 라고 약사회에 막 긴급 공지문이 날라왔던 사진이에요. 아닐 것 같죠. 의외로 생활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약물 사고들이 나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거 일회용 본드 있죠. 아니 그 접착제? 안약처럼 생겼잖아요. 이 사고도 정말 식약처에 많이 신고되고요. 안연고 있죠. 안연고도 무좀약이 되게 작게 나왔는데 그게 안연고인 줄 알고 눈에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물 관리를 정말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포장이에요. 어린이 안전 포장. 아까 말씀드렸죠. 약 색깔까지도 변화시켰더니 애들이 안 죽잖아요.
어린이들이 엄청 쉽게 손쉽게 구하고 손쉽게 막 따서 먹고 마시고 시럽 같은 경우 그러지 않도록 안전 포장으로 저희가 굉장히 늦었어요. 미국은 정말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생산을 안 하면 약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복지부에서. 근데 저희도 지금 뒤늦게 실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요. 약 따기 힘들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네. 네, 한참 유행했었죠. 네, 저희 나라 민간요법의 천국이죠. 정로환을 사과식초나 빙초산에 녹여서 까맣게 막 으깨가지고 그 발에다 무좀이 있는 발에다 발라서 위생봉투까지 했더니 무좀이 싹 죽더라. 뭐 무좀 연고 비싼 거 다 필요 없더라 했는데 발에 빙초산 화상을 입어서 화상 치료를 한 달간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어르신들도 요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빙초산을 약사님 빙초산을 이쑤시개에다 콕 찍어서 이렇게 저기 기미 주근깨에 바르면 톡 빠진다면서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민간요법은 진짜 말 그대로 정통한 방법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나섰던 방법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요즘 막 그 약사들이 잔소리해갖고 많이 안 사가시긴 하는데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은 네, 코피가 날 수 있고 잇몸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내시경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30년간 한 군데에서 약국하면서 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게 우울증하고 수면제 복용자가 예전보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 하루 처방전 중에 몇 프로가 꼭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처방전에 꼭 밑에 깔려요. 위장약을 지으러 가셔도 안정제, 뭐 감기약을 지으러 가시는데도 안정제, 식도염도 안정제, 막 그 안정제 천국이 됐어요, 저희 나라가. 그만큼 국민들이 정신건강이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정말 모든 세상을 좀 담쌓고 좋은 시간 막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고 우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가벼운 우울증을 여러분들도 저도 좀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작년에 가족 중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잃고 상담 치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상담을 하다가 제가 막 그 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좀 성찰하고 마음의 근육을 좀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울증? 뭐 그런 게 나한테 찾아오다니. 그리고 그런 거 좀 신경정신과 막 가기 싫고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 라는 좀 색안경 쓰지 마시고 마음의 감기가 걸렸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오면 다 안 돼요. 인지도 안 되고 위도 안 되고 다 활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를 굉장히 좀 치유하도록 노력하는 거 중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 건강 수칙입니다. 자, 저희 시어머니도 9시에 전화하면 전화를 못 받으세요. 8시에, 그러니까 7시에 밥을 드시고 8시에 수면제를 드시고 9시에 주무세요. 그리고 나를 꼬박 샜대요. 아침에 전화해보면 9시에 수면 시간이 접어들어서 2시에 일어나시는 거죠. 너무 잘 주무신 거예요. 너무 일찍 주무신 거죠. 조물주는 아주 깊은 밤에 잠을 자라고 설계를 해놨는데 약물에 의존하시다 보니 9시부터 주무신 거예요. 2시나 3시에 다 잔 거잖아요. 그래서 수면제 타가실 때 수면제 효과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면제 복용 시간을 꼭 확인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른 밤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동이 틀 때까지 잠을 못 잤다고 주장하십니다. 수면제 복용 시간은 아주 깊은 밤이에요. 10시 반이나 11시까지 좀 잠을 끈 다음에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네. 예뻐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저도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이어트는 예뻐지기 위한 것보다는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해볼까요? 이 다이어트가 사실 체중 관리인데요. 체중 관리를 잘했을 때 만성 질환에 진입할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칼로리 계산해서 먹기. 여러분들 그 손쉽게 먹는 거 새우깡, 감자깡 이런 거 있죠? 보시면 700~800칼로리예요. 네, 하루에 인간이 1800칼로리 먹거든요. 간식으로 먹는 게 800칼로리라면 나머지 1200을 400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이미 한 끼의 식사를 그 새우깡 한 봉지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죠? 봉지나 어디에 음식을 샀을 때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거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한 자리에서 끝까지 안 먹기. 네, 조금 남기는 것도 좀 미덕이고요. 간식은 가볍게 뭐 과자나 스낵 종류, 뭐 떡 같은 거 말고 물이나 바나나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하루 세끼 많이 힘들게 노동하시고 그러신 생활 스타일이 아니라면 세끼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끼 정도는 정말 거린의 반찬으로 먹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유나 바나나, 뭐 견과류 하나로 끝내는 거죠. 한 끼를 아주 가볍게. 굉장히 그 명상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 없이 닭가슴살과 뭐 샐러드만 하신다거나, 네. 제일 안 좋은 생활습관, 다이어트의 적인 생활습관, 먹자마자 눕거나 잠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고지혈증과 당뇨에 치명적이죠. 네. 먹은 소금과 먹은 설탕이 그대로 이제 몸에 존재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1년에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씩 햇볕을 쬐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약을 쭉 설명해 드렸지만 주력자가 아닙니다. 약이. 그러니까 몸에 도움을 줄 뿐 우리 건강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칼로리 계산해서 먹기,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여러 가지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면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약사님, 모기 왜 잘 물려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아주 많이 고민되시죠? 진짜 모기가 쥐어 뜯어놨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수돗물로 그 모기가 물린 자리를 빨리 식혀서 체열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지금 응급처치를 잘 못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감염병 관리 때문에 어린이집 학생들 다 손톱 관리하셔야 돼요. 네.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이제 모기 매트나 액체를 선택하시는데 이건 직접 TV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 이제 고체 매트를 피웠을 때랑 액체 매트를 피웠을 때랑 이제 그 공기를 유해물질 검사를 했는데 액체가 훨씬 안전했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피부에 열을 식혀주시는 게 좋고, 진짜 사고 난 거 아시죠?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에프킬러 뿌려놓고 라이터를 켜갖고 담배를 피우려고 그랬는데 뻥! 네, 터졌죠. 이제 가스가 있으니까. 네. 아토피 요즘 아이들 심합니다. 긁었어요, 손톱으로. 많이 긁어가지고 이제 막 진물까지 나고 딱쟁이도 많이 졌죠. 빨개졌잖아요. 응급처치, 냉찜질, 그죠? 단 거랑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그 환경의 원칙, 베이크아웃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집에 진열장이 하나 들어왔고 싱크대를 새로 갈았어요. 뭔가 MDF로 된 새 가구가 집에 들어왔네요. 소파도 새로 들어왔어요. 부분적으로.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집 증후군 처리 비용으로 막 몇십만 원씩, 80만 원씩, 100만 원씩 내시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다 베이크아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벽지에 새집 증후군이 나오지 않는 비싼 벽지로 갈아볼까? 막 이러면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베이크아웃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베이크아웃 방법을 보겠습니다.
35도에서 50도로 보일러를 놓고요. 다 문을 닫고 가열을 합니다. 모든 가구들을. 집에 뭔가가 새로 들어왔을 때 꼭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네. 베이크아웃 동안 실내를 밀폐하고 1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아주 세게 뗀 다음에 불을 뗀 다음에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작업을 2-3번 하시고 새 집에 들어가시면 새집 증후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아토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집에 기관지 환자나 아토피 환자들은 새 가구가 들어오면 이러한 작업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단계별 아토피 연고. 저희 나라 피부과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처방전을 받아보면 이게 연고가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피부과가 유명하다고 소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단계를 처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어봤습니다. 7단계, 아주 약한 단계가 7단계인데요. 보송크림, 리도맥스. 네.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연고가 7단계 연고입니다. 자, 다음에 데스오엔 5단계 더마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막 가려워서 갔더니 바로 3단계, 2단계를 처방하시는 병원이 아주 많죠. 이런 경우에 알고 계시면 조금 단계별 연고를 좀 알고 계시면 아주 갑자기 뭐 이렇게 그 경미하게 나타났을 때는 7단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심한 건선 환자들이 쓰는 연고입니다. 근데 너무 잘 듣더라? 그러면서 막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됩니다. 1단계, 아니 7단계부터 2단계까지 썼더니 정말 효과가 없어요. 그랬을 때 쓰는 연고가 1단계고요. 자, 멀미약 보겠습니다. 멀미약 사가시는 경우가 약국에서 되게 많은데요. 멀미약 금기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멀미약과 병용 금지입니다. 감기약에 멀미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금 멀미약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 만드느라고 멀미약 성분이 다 쓰여가지고 멀미약이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멀미약과 감기약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네. 1시간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나라 되게 친절한 나라죠. 약을 막 이웃들끼리 나눠 먹죠. 기침하네. 이거 잘 듣더라. 이거 한번 써봐. 막 이러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비염 치료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요즘 환경 호르몬이나 뭐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 기후이기 때문에 대기의 질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비인후과를 좀 덜 가려면 식염수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 기생충에 대한 질문도 가장 많이 하시는데 기생충약 봄, 가을로 드셔야 되는데요. 기생충이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생각보다. 유기농 야채 복용 횟수가 늘어났고요. 과일 소비, 애완동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육식 섭취량이 증가됐고요. 특히 우리나라 낳자마자 한 3개월 지나면 어린이집 가죠. 어린이집에서 변기랑 그 도구 같은 거를 같이 만지는 공동생활에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래서 그 변기 뒤에 닿는 부분에서 기생충 감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몸속 영양분을 뺏어 먹고 기생하기 때문에 드셔주는 게 좋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집들은 애완동물 전용 구충제를 동물에게도 먹이셔야 되고요. 12개월 이상 복용할 수 있는 구충제도 안전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어리다고 안 먹이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1시간, 같은 시간에 한 달 1시에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머리니. 네, 응급처치 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런 경우에 처했는데 냉찜질해야 돼요? 온찜질해야 돼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자, 이렇게 외워볼까요? 냉찜질, 급성이에요. 급성. 갑자기 다쳤을 때입니다. 갑자기 넘어졌어요. 막 공에 맞았고 이름 모를 벌레에 산소 갖다가 물렸네요. 갑자기 두드러기가 났어요. 자외선 화상
뜨거워졌고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편도선에 여러분들 생강차를 끓여서 막 유자차를 끓여서 드시더라고요. 심한 편도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빨갛게 부으신 거예요. 다 빨개졌죠, 갑자기. 반대로 차갑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어제 목이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얼음물 한 컵을 먹었더니 좀 목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급성 편도선 염증 다 냉입니다. 급성. 네, 갑자기 일어난 일. 자, 인대가 늘어났을 때도 냉찜질이 좋고요. 반면에 온찜질은 뭐죠? 만성질환, 만성관절염, 만성 어깨 통증. 이 증세가 아주 오래 끌었다. 그러면 온찜질로 다뤄줘야죠. 급성기에는 냉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막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응급처치만 잘해도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고요. 건강한 삶이 결국 가족들과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길이라는 거 공부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